나직하게 오래 울리는 현의 소리 같다고나 할까? 그 고요하고 서늘한 감동의 시편을 선사해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라이덕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 광주에서 올라오셨어요. 광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광주에서 올라와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 인사 말씀 좀 듣고 시작을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시가 흐르고 음악이 흐르는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 앉아 있으니까 저 문밖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이번 겨울에 따뜻하게 풍부하게 보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이 자리에서 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예수의 기쁨이라는 공간에 왔어요. 그리고 또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내어주신 김남조 선생님도 위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셔서 찾아뵙고 한 1시간 넘게 후배 시인으로서 이런저런 시에 대한 좋은 말씀도 들었고요. 저에게 해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시는 사랑이다라는 말이 결국 그 모든 말을 아우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 시는 왜 이렇게 아픈지를 제 삶은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고 실수투성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삶을 사신 그분도 역시 그러했구나. 내가 시를 쓰는 한, 내가 어떤 진실을 대면하는 한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운명이구나.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모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 옷도 보라색이고 또 안경 테도 보라색이세요. 예, 보통 보라색이 이제 뭐 신비함, 고귀함 또 그런 거 하면 어떤 깊은 상처 같은 그런 느낌을 지닌 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보라색을 특별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색이 좀 바뀌죠. 나이에 따라서. 저는 사실 10대에는 검정색, 권색, 밤색 그런 그래서 제가 막 등단했을 때 24살 그때 되게 일찍 등단했는데요. 맨날 검은 옷에 검은 가방만 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 전도부인이라고요. 그리고 너 그 까만 가방 속에 선정책 들었지? 막 그러고 놀리셨어요. 그만큼 제가 되게 약간 수녀 느낌이 나는 그런 좀 금욕적인 인간형이었는데 그거로 조금 그런 칙칙한 색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아직 보라색까지 못 왔습니다. 근데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시선집을 그러니까 실론집이죠. 거기서 보라색에 대한 그런 문학적인 의미 같은 것을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이 보라색이 빨간과 파랑의 그 혼합색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차가움과 뜨거움이 공존하고 있고 사실 보라색이 하나의 색이 아니라 보라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보라가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대립적인 것들을 한 곳에 끌어안는 상당히 역동적인 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미리 약속을 안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보라색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보라색의 색깔론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조금 전에 이제 등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966년에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셨고요. 연세대학교에서 국문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뿌리에게라는 시가 당선이 돼서 문단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등단하신 이후에 첫 시집이 1991년 뿌리에게라는 시집이고요. 그 이후에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그곳이 멀지 않다, 어두워진다는 것, 사라진 손바닥, 야생사과, 그리고 2014년에 7번째 시집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이렇게 7권의 시집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5년 5월이네요. 시선집 그녀에게라는 시선집에 선생님 그 시들을 묶어서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 밖에 이제 뒤에 선생님 그 양력을 제가 쭉 조사를 해서 왔는데 겸손하게 이런 것들은 생략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쟁쟁한 문학상들을 많이 타셨는데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신재창 씨가 노래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시 노래들을 같이 들으셨는데 선생님 시 중에도 물론 이제 오늘 재창 씨도 있다가 선생님 시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드리겠지만 유명한 시 노래들이 있습니다. 안치환 씨가 부른 귀뚜라미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그리고 한보리 씨가 만든 아카시아, 서시 이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게 선생님 시를 읽으실 때 하고 또 노래로 만들어진 시를 들으실 때 하고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귀뚜라미가 제일 처음 노래로 만들어졌을 때요. 되게 오래됐어요. 네, 그 시가 한겨레 신문에 옛날에 시단이 있었어요. 신작시를 발표하는. 거기에 발표된 시였는데 그걸 보고 안치환 씨가 노래를 만들고 나서 음반 이제 내면서 콘서트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서 노래를 들어봤어요. 그랬을 때 그 노래를 염두에 두고 쓴 시가 아닌데도 굉장히 이미 그게 노래의 어떤 하나의 형식과 리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은 메시지보다도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음악을 잘 읽어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원래는 시가 원시 시대에서는 하나였잖아요. 시와 음악과 춤과 또 분장이나 이런 건 미술이고요. 그래서 이 연극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한 몸이었다가 점차 예술이 분화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왜소해진 면이 있고 이렇게 한 부분밖에는 갖지 못한, 그런데 그래도 시가 노래가 된다는 것은 뭔가 잃어버린 옷 하나를 또는 잃어버린 한 조각을 다시 찾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시는 사실 노래의 형식이거나 울음의 형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 그녀에게 나오는 시 중에서 또 제목을 찾아보니까 역시 제 생각이 여기 제목에 많이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했는데, 아까 낭송 잘해주신 그 심장을 켜는 사람, 그것도 런던에서 제가 1년 동안 지낼 때 그 거리에 버스커를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커를 보면서 심장을 켜는 사람 같다. 그 사람은 그냥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장을 이렇게 내놓고 그 심장을 연주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들리지 않는 노래, 한센의 노래. 그래서 노래가 들어가는 제목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울음에 대해서도 많아요. 그래서 우는 여자, 연두에 울다, 누가 우는가. 그래서 운다는 표현도 많아서 시는 뭔가 노래와 울음의 형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노래는 어떤 선율이나 어떤 자기의 리듬을 어느 정도 획득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선율조차도 아직은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원초적인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그냥 터져나오는 그런 어떤 발화의 상태가 울음이고, 그래서 모든 울음은 시가 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적인 리듬을 만들어 간다. 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시를 노래로 만들어 오시는지 저도 사실 못 들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노래도 잘하시고 울음도 잘 불고 그러시나요? 네, 제가 최재청 선생님하고 사실 한 번 다른 데서 콘서트를 했어요. 학생들 대전에 논산, 네, 제 고향이 논산에서 한 번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처음으로 드렸는데 사실 제 원래 꿈은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처음 어린 시절에 배우게 된 계기부터 피아노가 없었어요. 집에 엄마가 보육원 총무라서 개인적인 공간이나 악기 이런 거 꿈도 못 꿨었죠. 그랬는데 교회 피아노를 제가 계속 만지면서 너무 안쓰럽게 맴돌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어려운 살림에 레슨을 받게 해줬어요. 그리고 근데 연습할 게 없잖아요, 악기가.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굉장히 그 조그만 스탠드 하나 켜놓고 추운 날 막 호호 불어가면서 손 녹여고 한 곡 치고 그렇게 어렵게 피아노를 배웠고요. 그래서 그 음악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언어의 형태로 시를 쓰는, 그래서 제가 시를 쓸 때 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도 그런 연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이나 엄마 아빠 생신 때 작사 작곡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동생 둘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불러드리곤 했는데 안타깝게 그걸 어디 적어놓거나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한두 곡 얼핏 떠오르긴 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술의 어떤 동경은 음악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피아노라고 하는 것이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잖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어떤 삶의 빛과 어둠, 그런 양면성에 대해서 피아노의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통해서 배운 것 같은, 근데 그것을 소리가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혹시 피아노 안 치세요? 네, 이제 손이 굳어서요. 말씀 들으니까 선생님 그 시의 근원의 한 자락이 어디에 닿아 있겠다 그런 짐작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이어가기 전에 선생님 시를 하나 읽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시 굉장히 잘 낭송해 주시는 최경애 선생님이 오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잉여의 시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경희입니다. 신대장님하고 한 달 가까이 좀 못 뵙는 동안에 관객도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낭송가인데 제가 오늘은 순수하게 나인덕 시인님의 독자로 시를 한 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의 시간. 나희덕. 이곳에서 나는 남아돈다. 너의 시간 속에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기에. 오후 4시의 빛이 무너진 집터에 한 살림 차리고 있듯 빛이 남아돌고 날아다니는 민들레 씨앗이 남아돌고 여기저기 돋아나는 풀이 남아돈다. 벽 대신 벽이 있던 자리에, 천장 대신 천장이 있던 자리에, 바닥 대신 바닥이 있던 자리, 지붕 대신 지붕이 있던 자리에 알 수 없는 감정의 살림살이가 늘어간다. 잉여의 시간 속으로 예고 없이 흘러드는 기억의 강물 또한 남아돈다. 기억으로도 한 채의 집을 이룰 수 있음을 가뭇 없이 물 위에 떠다니는 물새 둥지가
말해준다. 너무도 많은 내가 강물 위로 떠오르고 두고 온 집이 떠오르고 너의 시간 속에 있던 내가 떠오르는데 이 남아도는 나를 어찌해야 할까? 더 이상 너의 시간 속에 살지 않게 된 나를 47 오후 4시 주문하지 않았으나 오늘 내게로 배달된 이 시간에 고맙습니다. 시간, 기억 이런 이제 시어들을 우리가 이겨의 시간 들으면서 봤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선생님 뭐 수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 시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어가 어떤 것인지 혹시 따로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따로 그런 건 살펴본 적은 없고요. 네, 소재는 뭐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등단작이 뿌리에 개고 또 뿌리로 붙어라는 시도 또 한 25년 지나서 쓰기도 했고, 일단 나무를 보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나무가 되고 싶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우러르고 있고 뭔가 이렇게 구도자의 어떤 느낌 같은 거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수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그 미세한 변화를 겪어내면서 계속 잎을 떨어뜨렸다가 또 피웠다가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오래된 집에 보면 나무가 사람 집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상에 오래오래 이렇게 그늘을 지으면서 있는 존재.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꽤 커서 이제는 뭐 이렇게 죽을 나이는 아니지만 내가 죽으면 거기에 나무 한 그루 심고 나무 의자를 하나, 벤치를 하나 놔달라고, 그냥 묘비, 묘석 이런 거 하지 말고 차가운 돌 대신에 따뜻한 의자 하나, 또 그늘을 들일 수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심어줘라. 또 수종도 다 선택해놨어요. 삼봉년 나무, 리본처럼 예쁘게 작은 산목련. 예, 목련보다 꽃이 훨씬 작은데 하얀 리본을 잔뜩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나무가 있는데, 이제 하여튼 죽어서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죽어서도 나무 의자는 따뜻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온기를 갖고 누구를 앉혀주고 그런 존재. 그게 나무가 하여튼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기현 시간, 근데 시간대가 빛, 어두움, 이런 거 빛과 어두움의 이름이라고 그런 이제 글도 어떤 평론가가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런 좀 빛, 어두움, 시간 이런 것들에 이렇게 민감하고, 그래서 이기현 시간 아까 읽어주셨는데 이걸 들으니까 갑자기 이걸 쓰던 시기가 2012년에 연구년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런던 근교의 템즈강변에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템즈강을 오고 가면서 정말 그때 시간 남아 돌았거든요. 생전 처음으로 그런 휴식을 가져봤어요. 너무 바쁘게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사실 하루에 잠도 대여섯 시간 이상 편하게 잡은 적이 별로 없이 살았어요. 근데 정말 그곳에서 1년 동안 뭔가 의무가 없이 그런데 그때 참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살아온 사회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남아돈다는 것을 거의 처음으로 해봤던 잉여였던, 근데 늘 제 삶은 늘 결핍이고 모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들으면서 제가 답시로 저도 시를 한 편 머리를 하다가 잉여가 아니라 부족한 거, 여기 보면 무언가 부족한 저녁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언가
무언가 부족한 저녁. 여기에 앉아보고 저기에 앉아본다. 컵에 물을 따르기도 하고 술을 따르기도 한다. 누구와 있든 어디에 있든 무언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저녁이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 마음에 드는 저녁이다. 저녁에 대한 이 욕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교차로에서, 시장에서, 골목길에서, 도서관에서, 동물원에서 오래오래 서 있고 싶은 저녁이다. 빛이 들어왔으면, 좀 더 빛이 들어왔으면, 그러나 남아있는 음지만이 선명해지는 저녁이다. 간절한 허기를 지닌다 한들 너무 밝은 자유는 허락받지 못한 영혼들이 바닥거리며 모여드는 저녁이다. 시멘트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검은 나방들이 날아오를 때마다 눅눅한 날개 안에 붉은 겨드랑이가 보이는 저녁이다. 무언가 아직 오지 않은 것, 덤불 속에서 낯선 열매가 익어가는 저녁이다. 오늘 저녁의 느낌 같아서 충만한 부족함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시는 어떤 약간은 제가 예전에 소만이라는 시를 썼어요. 절기 있잖아요. 작을 소자에 가득 찰 만자 쓰는 거기에 보면 이만하면 세상을 채울 만한 그런 때가 있다. 소만이라는 게 딱 그럴 때죠. 이 소자가 빠지고 나면 너무 초록이 무르익어서 좀 징그러워져요. 근데 약간은 가득 차지 않은 약간 모자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그 초록이 가장 풍성하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은 빈 것도 같게, 조금은 넘은 것도 같게. 그러니까 딱 정시에 저는 그거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수업도 늘 좀 거의 약간 5분, 10분 늦게 들어가요. 왠지 정시에 내가 딱 강의실에 딱 들어가는 제 자신을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조금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꼼수는 아닌데 조금 늦게 가서 조금 늦게 맞춰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뭔가 이렇게 정시에 딱 정해진 그것을 반복하는 게 너무 싫어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보면 약간 모자란 듯 이렇게 하면 더 하면 좋은데 어떤 순간에 자리에서도 더 있을까 하다가 어떤 시점에 갑자기 불쑥 일어나서 집에 와요. 그래서 뭔가 조금 부족한 듯하게 조금은 약간 도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게 좀 시적인 것하고는 잘 맞는다. 조금 늦게 들어가서 조금 더 일찍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애들은 안 그래요. 다 시간을 휴학도 싫어하던데요. 자기 등록금 나누기 시간 수를 한대요. 그러면 우리 재창 씨 만들어 온 노래를 한번 듣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무슨 노래 만들어 오셨습니까? 푸른 밤이라는 시를 만들었습니다. 너에게 가지 않으려 수없이 걸었던 그 길도 사실은 내게로 길이었음을 아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도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내게로 흔들었지. 사랑과 미움에 밀려온데도 끝없이 너에게 흐르고 세상 모든 길들을 돌고 돌아서 나의 세계는 너에게 가는 것.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도 너의 눈 속에 별은 빛나고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내게로 흔들거리지. 사랑과 미움이 밀려온데도 끝없이 너에게 흐르고 세상 모든 길들을 돌고 돌아서 나의 세계는 너에게 가는 것. 사랑과 미움이 밀려온데도 끝없이 너에게 흐르고 세상 모든 길들을 돌고 돌아서 나의 세계는 너에게 가는 것. 지금 멜로디가 잔잔하면서도 호소력이 있고 저는 고급스러운 노래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시가 고급이라서 너무 흥분한다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연탄을 노래할 때하고는 이게 푸른 밤, 뭐 이런 거, 사랑 이런 거 나오니까 당연히 좀 멜로디가 서정적이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너에게로 가는 뜨거운 열정 같은 게 잘 느껴지고요. 네. 시도 주면 내 아이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너에게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었다. 이게 지금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바꿨는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네. 다른 거는 이렇게 비슷하게 글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대충 의미가 살아나는데 사랑에서 치욕으로 해서의 그 치욕을 미움으로 하셨을까? 그 궁금증이 생겼는데. 혹시 저는 이게 애증이라고 느껴서 사랑 치욕은 자기가 어떤 상대방에게 당할 수 있는
사랑의 감정 중에 어떤 애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꿨는데 다 단어 적절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쓸 때는 어떤 감정의 차원보다는 너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힘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또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힘이 치욕이고 그러나 다시 그 치욕은 사랑으로 어쩔 수 없이 또 나아가게 하고 어떤 동력으로서의 어떤 내면적인 그 두 가지 사랑의 양면성 이런 건데 아마도 선생님은 조금 더 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아직은 감정적인 어떤 것으로 더 느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정신적인 사랑을 젊은 그 에로스의 사랑으로 끌고 와서 재창 씨가 아직 젊어서요. 젊음이 불었습니다. 감정 저희 되면요 미움도 없어져요. 그냥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겠지. 연민만 생길 뿐 별로 미움 이런 감정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쓴 뉘앙스하고 좀 다른 그러게 나중에 한번 아직 감정이 젊어서 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보면 욱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시집 뿌리에게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갈까요? 네. 91년에 이제 첫 시집을 내셨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정현정 선생님께서 발문을 써주셨고 네, 제 스승님이 예. 제가 문단에 그때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선한 느낌을 갖고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대학 시절이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대학을 마치시고 아마 고등학교에도 잠깐 재직을 하셨던 네, 것 꽤 안 같아요. 오래 있었어요. 예. 이렇게 저렇게 하면 7년 정도? 예. 그때 이제 교육 현장의 얘기가 담긴 시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선생님 시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그윽함 또는 잔잔함 이런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감정의 시들도 있었어요. 사회 비판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시들도 보였는데 그때 그 선생님의 비판적인 그 의식, 시각 이런 것들은 그동안 이제 선생님의 시 속에서 어떻게 변모가 되어 왔을까 궁금합니다. 그 시기에 80년대, 90년대 전반기까지는 그런 시인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발언하고 그런 면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등단을 일찍 하다 보니까 그 91년에 나온 시들이 거의 대부분 대학 시절에 쓴 것들이에요. 그래서 등단이라는 뿌리에게도 제가 등단은 사실 저는 시인이 될 생각이 직업적인 시인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야 처음 투고라는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건 좋아하고 그냥 시를 사랑하는데 시인을 직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나는 그런 예술가가 되기에는 이렇게 부적합한 사람이 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투고를 해서 그게 그냥 더러 등단이 돼서 얼떨결에 시인이 된 사람인데 그 시를 쓴 건 실제로 20살 때거든요. 그래서 정현종 선생님 시간에 시창작론, 그러니까 시 창작 과목이 국문과라 단 한 과목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에 첫 주에 시를 써갖고 오라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뒷산에 학기 초니까 막 그때 얼음이 막 풀려서 그 막 흙이 붉게 젖어가지고 막 그 김이 뿜어져 나오고 그 아지레이가 막 피어오르는데 정말 그 생명력에 이렇게 감전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흙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를 향해서 내가 널 다 키워줄게 이렇게 막 그래서 그 흙의 생명력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적어내려가서 이제 냈죠. 그랬는데 그 시간에 이제 다 갖고 오면 그 중에 한 편을 뽑아서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하셔요. 원래 전통적으로. 그래서 기영도 시인도 성석재 지금 소설가 됐지만 원래 시인이었는데 그 선배들 문인이 된 선배들이 거의 대부분 그 시창작론 시간에 처음으로 시를 읽었대요. 근데 그때 이 뿌리에게를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그때 시인이 될 만한 어떤 것을 처음 발견해 주신 그런데 그걸로 또 등단작이 됐고 그것으로 또 첫 시집 제목이 됐으니까 저에게는 여러 가지 첫을 안겨준
그런 시였고요. 그렇게 젊을 때는 뭔가 이렇게 시적 충동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거의 퇴보도 별로 없이 그렇게 시가 쓰여지곤 하던 때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새는 다 감정이 이제 마르니까 어떤 그런 시적인 어떤 순간적인 충동 이런 것보다는 오랫동안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가늠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시가 이렇게 쓰여지는. 그래서 20대에 쓰여진 시들하고 최근 시들이 좀 그런 점에서 다른데 또 사회적으로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교사가 됐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해 정규조가 발대식을 하게 되고 또 그 발대식 현장에 제가 있었고 또 그런 시들을 그걸 가지고 또 시를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육 현장 자체가 연장이 어떤 하루하루 싸우면서 가르치는 그런 시기였고 또 거기에도 많은 시들이 대학 시절에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87년 6월 학제인데 대학 4학년이었거든요. 그리고 2학년이 바로 이제 우리 같은 그런 대학의 학생이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어떤 시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가 두 번째 시집에 오면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확 줄어요. 근데 그렇게 주는 건 시대적으로도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기도 했지만 저는 첫 시집을 내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내가 시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시인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의식의 차원에서만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니까 고민은 죄송합니다. 고민은 있지만 누가 저희 그때 제가 첫 시집 내고 선배들이 합평회 겸 축하를 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애정어린 되게 비판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해서 울었는데 그때 저한테 뼈아프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너의 첫 시집에는 고민은 있지만 고통은 없다. 그 말인데 지금 생각해도 참 적박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내부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무의식 속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파고 내려가야겠다. 그것부터 들여다보지 않고는 제가 작가로서 계속 살아갈 수 없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거푸집 같은 것이었다고 본다면 물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집이 저한테는 나라고 하는 개체로 돌아가서 다시 첫 시집을 내는 마음으로 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아니네요. 술이네요. 그리고 점점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시집이 좀 그런 시인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었고요. 뒤로 가면서 점점 또 현실에 대한 문제들이 제 개인적인 내면하고 결합된 시들은 쓰여졌고 특히 이제 최근 어떤 시인은 그게 자기가 사는 시대하고 계속 호흡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들을 필요로 하는 시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오면 되게 사회적인 또 그 주제들, 소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죽음에 관한 삶에 대한 시보다 죽음에 관한 시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그것도 제 개인의 어떤 노력과 변화도 있긴 하겠지만 2008년부터 사실은 그 아주 개인화되고 내면화되던 시인들이 다시 모여서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그 기폭제가 됐던 것은 용산 참사 문제부터죠. 그래서 용산 참사부터 해서 또 뭐 4대강 살리기, 그 다음에 또 위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송전탄 싸움, 그 다음에 또 쌍용자동차, 또 저기 있죠 강정마을 지키기, 그리고 최근에 세월호까지 이런 현안이 생길 때마다 시인들이 같이 모여서 시집도 내고 낭독회도 하고 그것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은 없지만
결국은 타인의 고통에 같이 하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나의 고통의 일부로 느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꽤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같이 동참하고 마음을 보태고 그러면서 사실은 70년대, 80년대 민중문화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2000년대의 젊은 시인들, 제가 그 중에 나이가 거의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인들의 어떤 공동체. 근데 옛날에는 어떤 집단이 있고 뭐 조직이 있고 거기에 어떤 상하에 그런 위계 질서가 있었다면 지금 2000년대 시인들은 그냥 개체로서 발언하고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차이 속에서의 어떤 문학의 공동체,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시를 보니까 연세들이 또 좀 있으셔서 또 낭송하기 좋은 시들은 사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서정적인 시들인데 조금 이제 젊은 시인들 좀 낭송하기 어렵고 어떤 걸로 막 랩 같고 이런 젊은 시인들 시도 좀 낭송을 많이 해주시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민들 속에서 젊은 시인들이 쓰고 있고 있구나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상이나 사회의 아픔들이 시인의 마음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집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중에서 시 한 편을 좀 읽고 가면 어떨까 생각을 드는데요. 선생님이 한 편을 골라주시고 한 분이 자원을 해서 읽어주시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혹시 뭐 원하시는 시 있으면 여러분 먼저 얘기하시죠. 네, 읽으시려고 물 드시고 계시네요. 네. 자, 물 드시고 준비가 되셨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그녀에게도 실려있는데 사실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이후에 쓴 시인데요. 세월호를 겪으면서 직접적으로 메시지가 들어있는 시도 몇 편 썼지만 이것은 이제 세월호와 연관시켜서 읽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 이제 인도의 궁정가수인 탄센이라는 신화적 인물이 있어요. 그 탄센의 설화를 세월호하고 연결시켜서 쓴 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탄센이 공중학사로서 굉장히 노래를 잘해서 자연을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대요. 옛날 노래하는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의 노래를 부르면 비가 내리고 바람의 노래를 부르면 바람이 밀려오고 그랬는데 왕이 하도 편애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사실은 들려주지 않은 노래가 있다. 그걸 불러보게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불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불의 노래를 부르면 불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자기 자신의 몸도 타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하루 말미를 얻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린 딸에게 물의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배우기에는 딸이 너무 어리고 하루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노래를 다 배우지 못한 채 아버지는 이제 공중에 가서 불의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타들어갔는데 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딸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물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탄센을 태우기 시작하던 불이 꺼지면서 탄센은 살았어요. 그런데 탄센이 살아서 나와 보니까 딸이 피를 토하고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탄센의 설화를 읽으면서 저는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이 마치 그 기성세대가 잘못 살아온 것들을 때문에 대신 죽은 것 같은 탄센의 딸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런 속에서 그
참담하게 죽은 딸을 바라봐야 되는 탄센의 마음, 그 잿더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탄센의 노래. 이것은 불의 노래. 노래할 때마다 등불이 하나씩 켜져요. 불은 번져가고 몸이 점점 뜨거워져요. 강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노래를 불러요. 강물도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사랑이여 도와줘요. 비의 노래를 불러줘요. 비의 노래를 불러줘요. 이것은 비의 노래. 노래할 때마다 불꽃이 하나씩 꺼져요. 비가 내리고 몸이 점점 식어가요. 강물도 가라앉기 시작해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 소나기가 당신을 적실 때까지 사랑이여 사라지지 말아요.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나 노래의 휘장은 찢겨지고 비에 젖은 잿더미만 창백하게 남아있는 밤, 불과 비도 어떤 노래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면 안 되겠다. 너무 잘하다가 다 죽을 수도 있겠고. 진짜 장시간 노래 노래만 안 부르면 돼요. 장시간 뭉클하셨나? 아, 유지 씨는 나중에 노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래가지고 그냥 봤을 때 잘 몰랐어요. 근데 악상이 지금 가슴을 스치는 거예요. 이번에 발매되는 음반 두 장일만 중에 첫 번째 노래가 뭐냐면 이 봄의 노래라는 정희성 씨의 시예요. 예. 4월은 어찌 아직도 붉은가라는 4.19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쓰신 건데 76년도에 발표됐다가 이후에 이제 전문가의 삽을 싣고라는 시에 수록이 됐는데 그때 지금 벌써 46년이니까 딱 내년이면 40년이죠. 40년인데 아직도 우리 4월을 부르지 못한 거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노래를 첫 노래로 작년 4월에는 노래를 하지 못했거든요. 몇 달간. 그래서 어떤 나름의 시로 뭐 추모 느낌으로 첫 노래를 그걸 부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들을 배치를 했어요. 그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참 유독 참 힘든 4월을 보내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녀에게 책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이게 시 선집으로는 처음 묶어내신 책이죠? 예, 등단 한 25년 됐고요. 제가 이제 올해 50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선집을 뭐 내자고 제안은 몇 번 왔는데, 아유, 뭐 벌써 뭐 선집이라고 낼 만한 시들이 있나 그냥 그래서 안 했는데, 이번에는 예경이라고 미술 전문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림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를 쓸 때 떠올렸던 그런 마음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게 회화적 표현을 입으면 이런 그림들이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다 뽑았어요. 그래서 이 시집에 있는 그림들은 모두가 제가 일일이 선생님이 예, 선택하고, 또 저작권 문제 해결 안 되면 또 그림을 바꾸면서 시를 또 바꾸고, 제가 거의 편집자, 큐레이터 역할을 같이 해서 편집자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일종의 선물을 만드는 기분으로, 그래서 50년 사람으로, 여자로, 시인으로 살아오느라고 고생했다 제 자신한테 일단은 건네주고 싶었고, 또 제 주변에 굉장히 현명하고 아름다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에게 그래서 제목을 그녀에게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체로 그냥 좋은 시, 그냥 완성도 있는 시를 그냥 골라서 선집으로 내는 것보다는 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살아오고 시를 써온 과정을 좀 정리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런 시들을 일부러 골랐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그녀에게라고 해서 그가 보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남편들한테 꼭 주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의 절반은 남자인데 서로 사랑하면서도 참 오해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을 평행선을 긋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우리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다 있잖아요. 용이 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게 아니마 여성성은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이고 아니무스 남성성은 사실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아니마, 내 안에 있는 아니마, 어떤 여성성, 이것들은 사실 남성들한테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는데 또 자기와 다른 타자를 수용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남성들 중에도 굉장히 여성성이 저보다 강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건 꼭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을 편가르고 무슨 페미니즘적인 그런 주장을 하자고 낸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 또 우리 안에 울고 있는 아이, 소년, 청년 이런 존재들을 좀 한자리에 불러 모으자 그런 뜻에서 만들게 됐고요. 이제 그림을 할 때 재미있었던 게 이걸 저작권료를 주자면 제 인쇄보다 훨씬 많이 드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화가들을 핀터레스트나 이런 인터넷 통해서 또 제가 외국에서 사모았던 화집들이라 거의 국내에 이렇게 소개되지 않은 화가들이고 대부분이 생존 화가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여성 화가들인데 제가 그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제 영역된 시 파일을 같이 보내서 저는 한국에서 이런 시를 쓰고 사는 시인입니다. 근데 당신의 그림을 참 좋아하고 내 시 이미지와 당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잘 맞아서 이런 선집을 내는데 우정으로 참여해 주시겠느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데 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접촉을 해서 거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저작권 문제를 다 해결한 그래서 사실은 장르가 다르고 국적이 다른 여성 예술가들의 도전의 또 산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는 기간 동안 제 자신한테도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모두가 여성 화가의 그림인가요? 예, 거의 그래요. 예. 직접 선생님께서 전화하셔서 아니요,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해주고 이제 일단 편지를 제가 이제 써서 이제 그렇게 저작권 문제를 다 해결했죠. 각별히 공을 많이 들이고 또 마음을 많이 담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나오고도 또 고맙다고 편지 써서 한글로 쓰고 영어로 쓰고 어떤 한국어의 글씨 아름다움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드에다 일일이 손으로 다 써서 이 화가들에게 또 책이랑 사인해서 또 보내드렸죠. 제목도 그녀에게지만 거기 프롤로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같은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저도 어떤 인사를 건네고 계신지 또 어떤 위로를 건네고 계신지 한번 꼼꼼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하나 읽고 싶었던 시가 있었어요. 불 켜진 창이라는 시입니다. 불 켜진 창. 불빛을 훔치려는 사람처럼 문이 아닌 창 쪽으로 가서 집안을 들여다본다. 남편과 큰 아이는 장기를 두고 있고 접시에 남은 과일은 아직 물기 마르지 않았고 주전자에서는 김이 오르고 있다. 작은 아이는 자는가? 나는 한 마리 나방인 듯이 창문에 부대끼어 서서 생각한다.
그 익숙한 살림살이들의 낯설음에 대하여 부르면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의 아득함에 대하여 내가 없는 세상의 온기 또는 평화에 대하여 큰아이가 자꾸 시계를 올려다본다. 그러나 한 마리 나방인 듯이 오늘은 창밖 어둠 속에 나는 숨어서 오래오래 들여다본다. 불 켜진 버스처럼 금방이라도 떠날 것 같은 그 창문을. 켜진 창문.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떨 때는 이렇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과연 이 작곡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했는데 내일 또 하려면 내가 뭐 작곡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득한 신재창과 그런 항상 있죠. 시간이 9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욕심을 내서 딱 2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질문이고요. 한 가지는 객석에서 궁금하신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시를 대체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잘 접근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를 읽어보면 도무지 해독이 안 되는 그런 시들도 적지 않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시라고 불러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감각적이고 말장난 같은 시들이 대중의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끄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쉽지만 시다운 시, 그리고 쉬우면서도 좋은 시, 이런 건 어떤 걸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어렵지만 좋은 시도 있고 어려우면서 나쁜 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쉬운 시가 좋은 시다라고 하는 등식을 우리가 좀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렵더라도 그건 내가 읽을 힘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지 사실은 좋으면서 어려운 시도 상당히 많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로 된 시를 읽으면서, 영어로 된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잖아요. 근데 왜 우리말로 된 글들을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를 우리는 왜 알려고 하지 않을까? 그냥 쓱 봐서 모르면 그 텍스트가 나쁜 거고, 왜 그것을 읽는 자기 자신의 이해력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작가로서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시가 이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고 추상화되고, 그러나 시는 늘 쉬운 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낯서들지만 자기 안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다 보면 상당히 낯설고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독자들이 좀 같이 참을성을 갖고 읽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시를 읽을 때 일단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까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의 시를 그렇게 유려하게 외워서 다 낭송하세요. 일단은 낭송이라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시인인 저 자신은 제 시를 단 한 편도 못 외워요. 4줄짜리 시도 완전히 못 외워요. 왜냐면은 일단은 시를 쓰면 그 시에서 저희는 떠나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외우려면 적어도 10번, 20번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 시를 반복해서 읽는 것 자체가 되게 시인으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한심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를 쓰는 순간까지가 시인이고 그 시의 주인이고, 제 시가 발표가 돼서 떠나면 그 다음에 독자의 몫이죠. 그래서 그걸 외워서 향유하는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시인들은 사실 정작 자기 시를 못 외운다는 거. 예, 그리고 또 시를 읽을 때 어렵다는 생각만 내려놔도요, 시가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데, 시는 어렵다 그러면서 쉬운 시, 당장 이렇게 와서 필이 딱 오는 시, 이런 것만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이제 그런 걸 벗어나면 좋겠고, 시를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사실 시인들이 시를 쓸 때 자기가 완벽하게 알고 쓰지 않아요. 갈수록 내가 왜 이 구조를 썼지? 알 수 없는 문장들이 제 안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한참 세월이 지나서야 그 시를 다 끝내고 나서야 아, 이 문장이 왜 나에게서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편의 텍스트를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산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시를 느끼고 그것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누리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못 읽을 시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반 일리치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3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 도서관, 자전거. 그래서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런 기계 문명보다 가장 생태적인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은 어떤 지식의 창고죠.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그 다음에 시는 영혼의 그런 어떤 보루지.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마음과 정신과 몸, 이 3가지가 사실 그 세계 속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일리치가 시를 재밌게 맛있게 읽는 방법은 포도송이를 먹듯이. 그래서 시집이 한 권 있는데 이거 언제 다 읽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포도알을 어떻게 해요? 포도송이채로 입에다 넣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를 따서 하나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하면서 그 맛을 음미하고 또 하나를 넣고 먹고 그렇게. 그래서 시를 한 편 한 편을 마치 포도알을 하나를 따서 이렇게 먹듯이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 다 먹잖아요. 그래서 포도알을 먹듯이 그렇게 시 한 편을 음미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 있는 포도를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객석에서 선생님한테 딱 한 가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이 하시는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시집을 처음 뿌리에서부터 계속 읽어왔고 최근에 시집을 좀 못 봤는데요. 한참 제가 빠져들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전남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는 이미지는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저희 모범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모범생이 같은 저기라고. 근데 모범생인데 이제 저도 좀 모범생 케이스예요. 모범생은 굉장히 모든 세계의 질서를 정확히 지켜요. 근데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키면서 자기가 느끼는 것은 뭔가 또 부족한 것을 찾고 싶어요. 넘치는 것, 약간 부족하고 약간 넘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신다는데 실제로 제가 보는 이미지가 같은지 실제로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그쪽을 추구하시는데 실제로는 부족하고 넘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항상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영혼에 대한 게 참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아니면 그 종교에 기이한 영혼인지 아니면 그냥 그 종교를 떠나서 영혼을 노래하는 시인도 많거든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한 그게 조금 되게 궁금해요. 네. 제가 모범생으로 보이시는데 저랑 소주 몇 잔 먹으면 그렇지 않다는 대본에 아실 거고요. 저는 거의 깡패예요. 근데 원래 그런 모범생 같은 그런 규범적 자각이 강했었고 어찌 보면 시를 쓰는 과정이 그런 저를 계속 벗어나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조금씩 유연해지고 이제 과감해지고 그런 오히려 젊을 때 막 격정적이고 막 반항적인 시를 썼다가 나이 들면 그냥 온순한 시를 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의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숙제가 그게 바뀌는 셈이죠. 젊을 때는 모범적이고 좀 균형 잡힌 그런 시를 쓰다가 오히려 그것들을 계속 흔들고 깨는 과정을 저는 밟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젊어지고 새로워지고 낯선 것들에 나를 던지고 그런 속에서 시가 오히려 제 새로운 자아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시를 쓰는 과정이고 이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완결된 잘 빚어진 항아리 같은 어떤 완성품, 언어의 구조물 이런 걸 만드는 게 저한테는 시 쓰기가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냥 시라는 것이 요새는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쓰지도 않아요. 어떤 시적인 상태가 되면 그냥 갑자기 툭 던져요. 그래서 동작의 발견이라는 시에 보면 무용수 얘기 나오죠. 가슴에 손을 얹고 있다가 갑자기 동작이 하나 탁 나오면 한 문장이 이렇게 탁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의 동작이 그 다음 동작을 갖고 오고 그 다음 동작을 갖고 오고. 그래서 제가 시를 쓰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뭔가를 쓸지 알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그 불명료한 상태에서 나를 이렇게 탁 던지고 그런 언어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요즘 시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모호한 거죠. 옛날에는 되새김질되고 잘 이렇게 구축된 하나의 틀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내용물을 채우는 거였다면 지금은 어디로 내가 셀지 알 수가 없고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모험의 과정 같은 것이 언어적으로도 있고 삶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남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고 어떤 그렇게 시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런 걸 깨트려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의 초기장만 보고 20대의 모습만 보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참 유감스러운 일이야. 실제로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모범생으로 보지는 않고 그렇죠. 그리고 신영원이라는 문제는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아직도 기독교의 그늘 아래 있긴 해요. 근데 종교적이라기보다는 또 종교를 되게 억압했던 시기도 있어요. 청년기에는 이렇게 사회과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워낙 그 모태신앙의 그 자장은 강하고 어떤 부분은 시적인 경험 자체가 영적인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옥타비오 파스는 그 멕시코의 되게 훌륭한 시인인데 시와 사랑과 종교는 동형구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시적인 어떤 순간이라는 건 일종의 도약의 순간이거든요. 평상시하고는 다른 어떤 영혼이 급상승하면서 팍 뛰어오르는 순간이에요. 종교적인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의 경험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평소에 자기를 벗어나는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타자에게 완전히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아까 김남조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 사랑의 경험만이 시를 쓰게 한다. 그것은 바로 시인이 나, 일상인으로서의 나, 엄마로서, 교수로서 뭐 그런 시민으로서의 나조차도 벗어던지고 다른 존재의 순간 진입하는 그런 경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일종의 옛날에 제 시에서 읽었던 사랑은 인고와 어떤 헌신의 그런 사랑이었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훨씬 어떻게 보면 사랑을 깨트리고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다른 그거나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사랑일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랑에 대한 제 정의, 제 발명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에게는 늘 숙제고 관심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면 친절하고 자세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선생님이 그 조선대학교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조선대학교 학생들 참 복받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박수로 그 신재창 씨가 아까 한 곡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또 한 곡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의 시 중에서 들리지 않는 노래, 그 시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들려주시겠습니다. 몸이 조금씩 변해가는 줄도 모르고 물에 비친 모습을 보았지.
당신은 머리를 빗어내리며 노래를 불렀지. 물거품처럼 떠나는 노래, 오래전 당신이 부르던 노래, 아기를 업어 채우며 슬픔의 곁들에 앉아 부르던 노래. 사랑을 잃고 그 목소리마저 잃은 당신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여자. 거품처럼 떠가는 노래, 오래전 당신이 부르던 노래, 아기를 업어 채우며 슬픔의 곁들에 앉아 부르던 노래. 여러분 참 유익하고 풍성한 시간이셨죠? 네. 저도 앞에서 좀 긴장되긴 했지만 참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광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그동안 신호래 마을에서 모셨던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데 신경림, 천양희, 김광규, 신달자, 정희성, 장석주, 공광규, 고두현, 박철, 윤효, 오봉옥 이런 여러 신 선생님들을 다시 초대해서 특별한 송년의 밤을 여기 예술의 기쁨에서 꾸밀 작정입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호사입니까? 널리 좀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함께 즐거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덕 선생님하고
신재참 씨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서로에게는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이 자리를 마치도록